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이 최전선에 투입됐는데 언어와 지휘체계의 혼선 그리고 러시아군의 냉대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포착됐습니다. 돌격하는 러시아 장갑차와 북한군으로 보이는 병사들이 따로 노는 장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러시아 장갑차가 지금 앞에 가요. 엄청난 평원 아닙니까?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10월 30일쯤에 촬영된 건데 저 뒤에 저 병사들이 좀 다가가고 있어요. 자, 근데 저게 어떻게 된 거냐? 장갑차에서 내려줬는데 뭔지 지금 이게 따라갔다가 뭐 저러고 있어요, 저렇게. 네, 이 더 있습니다. 꺾으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우왕좌왕 말 그대로 갈팡질팡입니다. 자, 이 SNS 동영상 말씀드린 대로 10월 3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상황을 우크라이나의 드론 카메라로 직접 찍은 거라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 장갑차가 러시아군의 BTR-82 장갑차인데 지금 한 대에서 한 서너 명씩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공격 지점이 어딘지 물론 나갈 때는 어느 좌표를 주면서 거기 가서 뭐 전개하라든지 이런 임무를 받았겠지만 그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 간 북한군의 보통 통역은 중대당 한 명씩밖에 할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역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 정도 병력이면 지금 한 개 분대가 나갔는데 통역이 안 되니까 어느 지점은 받았지만 또 특수 28군 11군단이라는 게 특수군이기 때문에 보병 훈련을 제대로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네. 보병이라는 건 이제 포병 저런 장갑 무력과 다 연계해서 전개하는 방법을 받아야 되는데 폭풍군단은 낙하산이나 헬기로 후방에 떨어져서 유격전을 하는 부대라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우왕좌왕하다가는 결국 총알바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저런 장면을 보면은 엄청난 평원지대에서의 전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강의 드론 부대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드론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건 공격만 안 했을 뿐이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북한군과 우리가 접전을 벌였다 이런 사실을 직접 공개를 했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붙었다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직접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확인해 주었는데 결국 이 폭풍군단이라는 게 지금 뭐 허풍군단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허풍군단? 네, 폭풍군단이라는 게 허풍군단이다. 아까 이제 그 전전 화면에서도 보았듯이 가서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훈련되지 않는 미숙한 군인들로서 지금 무장이라는 게 겨우 AK 7.62mm에다가 또 박격포 요 정도밖에 무장을 안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서 이게 전력이 약한 겁니다. 열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애당초 틀려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다 저 드론으로 찍고 그렇죠. 탐지하는데 AK-12 초총에다가 뭐 수류탄하고 그렇죠. 박격포 가지고 어떻게 전투하겠어요? 그렇죠. 이 7.62mm AK 소총이라는 게 유효 사거리가 200m밖에 안 되고 그렇게 짧아요? 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자기 보호용 또 뭐 보병이 집중적으로 고지 돌격할 때는 써먹을 수 있어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런 광활한 지역에서의 무기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주력 소총은 유효 사거리가 500m가 넘습니다. 200m밖에 안 된다는 것은 돌격용 소총, 어솔트 라이플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파병된 북한군들의 주력 부대, 알려진 대로 폭풍군단인데요. 앞서 본 영상에 나온 북한 병사들 노동자, 농민 가정 출신이 대부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러시아 전쟁에 차출된 사람들일수록 아마 노동자, 농민, 자녀들만 가습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군인들은 어려운 고난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사고도 많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 간부 자식들은 어디로 가는가? 다 무슨 호위사령부라든지 경무사령부라든지 평양시 도시 주변에 가지 저렇게 유격대와 같이 게릴라 부대에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네. 따라서 간부집 자식들은 뭐 거기에 뽑혀도 달러만 지급하면은 이게 뇌물을 주면은 지휘관이 바로바로 이제 빼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북한군이나 북한 사회처럼 잘 통하는 데가 없다면서요? 예, 그건 뭐 거의 뇌물 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정도로 뇌물이면 다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은 뭐 당연히 자기 자식이라면 빼고 뭐 외화벌이로서 이번에 가면 뭐 월 2,000달러 준다. 월 2,000달러면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문제는 그걸 개인 손에다 쥐어주는 게 아니라 당국이 알아서 계좌 관리해서 평양으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걸 뭐 절대 자기 손에 쥐는 건 뭐 몇 달러 되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만여 명 가운데 이른바 정예 병력은 10% 정도다. 10명 중 하나 정도 된다. 이런 증언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인가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아까 오리버리한 그 전투하는 거 보면 저게 적어도 5년 이상 군복무를 해야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외모를 볼 때 그 말하자면 이제 어린 애들 뭐 10대 말부터 20대 초반이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기나 무슨 장갑차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결국 갈 때도 이제 그 말하자면 가족들에게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제 건설하러 간다. 이게 저게 그 옛날에 레닌그라드라는 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그 레닌그라드를 이름을 바꾸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박충건 의원도 밝힌 바와 같이 북한군의 지금 30%는 10명 중 3명은 영양실조 환자입니다. 못 먹어서 순전히 쌀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에 간 애들이 제대로 싸우리라는 기대는 애당초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탈북 주민 또 탈북자 출신 의원의 분석입니다.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 일주일씩 모스크바에 머무는 게 좀 이상하다 했더니 마침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5일 보도됐습니다. 최선희가 일주일씩 그 이상 모스크바에 머문 이유 드러난 셈이네요. 네, 아마 몇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갔겠습니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모스크바를 곧 방문한다 이런 이제 설이 있었는데 그것도 협의하고 특히는 지금 뭐 파병 문제도 협의하고 또 경제 원조라든지 뭐 무기 제공 이런 어떤 대가를 바라고 외무상을 파견했는데 푸틴이 휴일날 쉬지도 않고 최선희를 만나 주었다. 이 사실에서 지금 푸틴이 북한군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간 손을 맞잡았다고 하는 보도가 따스가 전했고 네. 이날이 우리 쉬는 날인데 내가 불렀어. 이 말을 특별히 또 푸틴이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북한에 대한 기대가 크고 김정은 지도자에 대한 우리 기대가 크니까 러시아 전쟁에 적극 도와달라.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김정은을 부르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푸틴은 최선희에게 1분간 손 맞잡고 얘기하다가 의자에 앉으라고 권한 뒤에 마주 앉아서 물론 배석자 있었습니다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크렘린궁은 매우 특별한 대우라고 했는데 자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상당히 그 이례적인 그 면담자 숫자도 극히 적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러시아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외교 간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아주 적은 최종의 요원만 나와서 만나는 걸 볼 때 또 푸틴이 이제 김정일이 일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제 최선희한테 전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사실들은 이제 크레문린 궁이 이제 비공개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과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개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미국 대선 본투표 직전입니다. 한편 북한은 10월 15일에 폭파한 경의동에서 남북 연결도로에 대전차 방어용 구덩이를 파고 콘크리트로 여기를 완전히 그
구축했어요. 그리고 3층 높이 11m까지 올라가는 흑성, 토성까지 쌓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저 동해선도 그렇고 요 경의선도 그렇고 양쪽을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국경을 만들겠다. 두 개 국가론, 적대 국가론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실 저 토성이라는 것은 이제 내년 장마 때 두고 보십시오. 내년 장마 때면 저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예, 너비가 뭐 11m, 높이가 한 5m 되는데 소위 그 개방된 구역, 양쪽엔 다 지뢰가 있으니까 그것만 만들면 이제 북한군에게 저건 이제 말하자면 남쪽 탱크가 올라오는 걸 방어하기 위한 거야. 그렇지만 저건 장마만 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합참도 밝혔죠. 저건 아무런 전략적 의미가 없는 부대이나 파놓은 거다. 또 토성이니까 이게 그야말로 웬만한 장마엔 다 무너지는 거.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냥 두 개 국가론, 적대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그 상징을 거기다 만들어 놨지만 이것은 우리 보라는 식이고 또 북한군에게 이제 탈북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뿐이지 군사 전략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합참은 이 구덩이 토성 군사적 효용성 거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북한 하루에 300~400명씩 인원을 동원해서 이런 작업을 밀어붙인 이유. 자,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북한군도 뭐 일부 중장비도 나옵니다. 포크레인도 나오고 브루도젤도 나오지만 사람이 없으면 저런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뭐 저것이 이제 우리 K2 전차를 공격해오면 막는다. 우리가 무슨 전차로 북한을 공격할 이유도 없지만 공격할 때는 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이 전쟁물 장애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 보십시오. 북한군은 저렇게 인해 전술로 삽과 곡괭이를 든 군인을 몇백 명 동원하지 않으면 저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여벌한 듯이 1일 이 토성 위에다 인공기 꽂고 사진 찍는 장면을 우리에게 노출했습니다. 좀 봐달라는 거죠. 자, 끝으로요. 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하도 자주 쏘니까 저번에 쏜 그 미사일 아니야 했는데 또 새 미사일입니다. 미국 대선 본투표를 겨냥한 엄포용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 대선에 한 24시간을 앞두고 지금 다연발 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스칸데르를 쏘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 전에 ICBM을 실험한 북한이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미사일을 쏜 거 보면은 미국을 향해서 우리 저 북한 좀 봐달라. 다음 대통령도 우리하고 좀 협상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런 아마 체제 재생산의 메시지를 워싱턴에 날린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은 이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난 뒤에 시점을 골라서 7차 핵실험 이 카드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